바보 신랑이 온다. 바보 서방님이 온다. 동네 아이들의 놀림소리가 꽃가마 휘장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18살 소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은 채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감각이 사라졌으나 놓을 수가 없었지요. 두 손을 놓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마 앞쪽 교꾼이 목소리를 낮추어 내뱉었습니다. 쌀 100석에 제 딸을 넘기다니 그래도 첨지라는 양반이. 뒤쪽 교꾼이 코웃음을 쳤지요. 사흘 전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계모변 씨는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지요. 바보 남편 하나 데리고 사는 게 뭐가 서럽더냐.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것보다 100배 낫지. 18살 인생 끝에 올라탄 꽃가마가 이토록 참담한 길이 될 줄 그 아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례는 단순한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꽃가마가 그 집 대문을 넘어들어간 지 며칠 뒤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의붓딸을 바보에게 떠넘기고 비웃던 계모변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과연 그 집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속을 알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연의 친어머니 윤 씨는 그 해범부터 기침이 찼더니 여름이 오기도 전에 자리 보전을 하였습니다. 물에 적신 헝겊으로 이마를 눌러줘도 여름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가을이 깊어지자 윤 씨의 손은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소연의 손 위에서 가늘게 떨렸지요. 집에 내 어미가 없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내가 버텨야 한다. 윤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을 때 나이 겨우 15이었지요. 장례를 치른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변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옥분을 데리고 왔는데 옥분은 그때 13살이었지요. 변씨는 처음 만난 소연의 멀리칼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새어미가 왔으니 걱정 말거라. 잘해줄 테니 볼을 얼음처럼 만지는 그 손길이 따스하여 소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허나 그 따스함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지요. 변씨가 안채에 안주인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소연의 잠자리는 차츰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넌방에서 부엌 옆 어두운 다락방으로, 허나 안채에서는 옥분이 붉은 비단 댕기를 늘어뜨리고 고운 치마를 골라 입었습니다. 소연의 손에는 빨랫방망이와 부지깽이만 쥐어졌지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두 아이의 살림이 이토록 달랐으니 들어오는 사람마다 소연을 이 집 종이라 여겼습니다. 양반 집안이 돼 종보다 못한 세월이 3년이나 이어졌지요. 계모가 들어온 뒤로 소연의 하루는 다 굴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악권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낮은 천장을 타고 눈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눈을 비빌 겨를도 없이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밥이 뜸을 들이는 사이에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끝나면 개울과 빨래터로 내려가야 했지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목이 있어 소연은 그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들겼습니다. 3년을 그리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갈라져 핏물이 배곤 했지요. 18 처녀의 손이 아니라 40뻑은 빨래꾼의 손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옥분이 이불 속에 파묻혀 코를 골고 있었지요. 해가 사랑채 처마 위로 올라와야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멀리에는 붉은 비단 댕기를 늘어뜨리고 치마는
철마다 새 것으로 해입었지요. 소연이 부엌에서 상을 날라가면 옥부는 젓가락 끝으로 반찬을 뒤적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상을 밀쳐냈습니다. 이게 뭐야? 자, 다시 해와. 소연은 말없이 그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계모변 씨에게는 얼굴이 2개 있었지요. 이웃집 마님이 안채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변 씨는 소연의 멀리칼을 쓸어주며 목소리를 나긋하게 높였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참 부지런해서 제가 늘 고맙지요. 친딸이나 다름없답니다. 이웃집 마님이 첨지댁은 딸 복이 있으시구먼 하고 웃으면 변 씨도 따라 웃었지요. 허나 그 손님이 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변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씩 거쳤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부엌에 들어가라. 손님 상에 차린 게 고작 콩나물이냐. 낯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 다정하던 손이 등짝을 떠미는 손으로 바뀌기까지 숨 한 번 돌릴 틈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변 씨가 조서마를 사오라며 엽전 꾸러미를 내던졌지요. 소연이 장터곡식 가게 앞에 서니 주인 영감이 돛박에 조를 담으며 슬쩍 바닥을 눌러 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돛박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돛박 바닥에 나무를 덧대셨습니다. 이대로 담으시면 한 되에 반 혹은 빠집니다. 곡식가게 영감의 낯빛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옆에서 장을 보던 안악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저 아가씨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첨지대 큰딸이라지. 아깝다. 아까워. 소연은 제값을 치르고 조자루를 챙긴 뒤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칭찬이등 뒤를 따라왔으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제 한 몸 기달꽃 하나 고르지 못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조자루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마당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손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도끼가 나무를 쪼갤 때마다 팔뚝의 힘줄이 붉어졌으나 허리가 크게 굽어 내리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변 씨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혀를 찼지요. 저 늙은 것이 장작 한 짐 패는데 해가 지겠다.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이첨지가 사랑채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대부터 이 집에 있던 종인이 내칠 수 없어. 변 씨가 코방귀를 비었으나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지요. 소연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덕손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손이는 도끼를 멈추고 소연을 올려다보았지요. 주름 깊은 얼굴 위로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달싹였으나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허리를 더 깊이 숙여 고개를 떨구었지요. 윤 씨가 살아있을 적에 어린 소연을 업어주고 감나무에 올라 홍시를 따아다 주던 그 등이 세월 속에 저만큼 굵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물 한 박 하시고 하게. 덕손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가 주시는 걸 받았다가는 마님께 혼납니다. 소연은 더 관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등 뒤에서 도끼 소리가 다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소연이 부엌 뒷문을 닫으려는데 안방 쪽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을 죽여 문틈 너머로 귀를 기울이니 변 씨가 잠결에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뒤트고 있었지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가느다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봉아, 수봉아. 그 한마디를 되풀이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잡으려는 것 같기도 한 손짓이었습니다. 소연은 부엌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지요. 수봉이라니 그것이 사람 이름인지 잠꼬대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곱씹을 겨를이 없었지요.
내일도 닭 울기 전에 악꽃이 부를 때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소연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긋던 아낙 둘이 멀리를 맞대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발목을 붙잡았지요. 이웃 고을 윤생원댁 바보도련님이 쌀 100석 주고 며느리를 구한다더라. 아이고, 100석이면 논 열마지기 값이요. 누가 제 딸을 바보한테 보내겠어. 소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 여겼지요. 그 소문이 석 달도 못 되어 제 발등 위에 불덩이처럼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터에 떠돌던 그 소문은 변 씨의 귀에도 어김없이 흘러들었습니다. 윤생원댁 바보도련님이 쌀 100석을 들여 며느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변 씨는 저녁상 앞에서 숟가락을 멈추었지요. 국물 위에 시선을 박은 채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느닷없이 상을 물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밥 안 드세요? 하고 불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요. 방 안에서 변 씨는 등잔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쌀 100석이면 밀린 소장료 30석을 갚고 관아 세금 15석을 치르고 이자까지 다 털어내도 40석 가까이 남는 돈이었지요. 손가락을 다 꽂자 변 씨의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이튿날부터 변 씨는 두 갈래로 일을 벌였지요. 옥분에게는 안방에서 멀리를 비껴주며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옥분아, 고을원님 아드님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다더라. 얼굴이 반듯하고 글 읽는 재주가 있다니 어미가 잘 알아볼 테니 걱정 말거라. 옥분이 어머니 무릎에 매달리며 물었지요. 정말이요? 원님이 아드님이면 비단 옷을 날마다 해 입을 수 있는 거지요. 변 씨는 딸의 볼을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고생할 일이 있겠느냐. 친딸의 앞에는 꽃자리를 펴주면서 같은 입으로 의붓딸의 자리에는 가시를 깔려 하고 있었으니 웃는 그 낯이 오히려 싸늘했지요. 그날 저녁 이첨지가 사랑채에 홀로 앉아 빈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변 씨가 들어섰습니다. 이첨지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변 씨는 마주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소연이가 벌써 18인데 혼처 하나 없으니 이래서야 되겠소. 혼기를 넘기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소? 이첨지가 눈을 들었지요. 갑자기 무슨 소리요? 변 씨가 한 발 더 다가앉았습니다. 이웃고을 윤가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쌀 100석을 보내겠다. 하오, 기와집 6채에 논이 200마지기라니. 소연이가 시집 가서 살림만 잘 꾸리면 못 살 까닭이 없지 않소. 이첨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윤가 아들은 바보라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을 바보한테 보낼 수는 없어. 변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벽에 겹겹이 쌓인 빈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밀린 소장료 30석에 세금 15석, 이자까지 합치면 60석이 넘소. 올 가을 추수가 풍년이라 해도 반을 못 갚소. 이달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관아에서 사람을 보낸다 하지 않았소. 집을 빼앗기고 싶소? 이첨지의 시선이 빈 문서 위에 박혔지요. 변 씨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100석이면 빚을 싹 갚고도 40석이 남소. 소연이도 살고 이 집도 사는 길인데 무얼 망설이시오. 이첨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더니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지요. 등잔불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사랑채 안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변 씨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곧 허락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리 없이 일어서 안방으로 돌아가는 변 씨의 발걸음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소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지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빨러 나오는데 안채 쪽에서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윤가의 중매제니를 보내겠소. 이첨지의 목소리였지요. 잘 생각하셨소. 변씨의 대꾸가 뒤따르자 소연의 손에서 행주가 스르니 미끄러졌지요. 무릎에 힘이 빠져 부엌 문턱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지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으나 거친 숨소리가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바보한테 시집을 보낸다.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다.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맴을 돌았지요. 소연은 한참 동안 어둑한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고시에서 식어가는 잿불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제 심장이 벽을 치는 소리뿐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소연은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걸어갔지요. 문을 열자 이첨지가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변씨와 나눈 이야기를 소연이 들었다는 것을 짐작이나 한 듯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지요. 소연이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첨지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보았지요. 빈 문서가 겹겹이 붙은 그 벽을.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소연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변씨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지요. 울기는 뭘 울어. 18이나 처먹고 바보 남편 하나 거느리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서럽더냐. 이 집에 남아 밥이나 축내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 않으냐. 소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를 악물었지요. 눈에서 떨어진 것이 치맛자락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으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온 소연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벽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볼 위에 눈물 자국을 말렸고 지붕 너머로 다리 기울어 새벽빛이 창호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남긴 말이 귓전을 맴돌았지요. 내가 버텨야 한다. 허나 이 집에서 버틴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3년을 견뎠으나 돌아온 것은 갈라진 손등과 좁은 다락방뿐이었지요. 울어봐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제 두 발로 걸어나가자. 바보 남편이라 해도 내 손으로 꾸리는 살림이라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먼동이 틀 무렵 소연의 눈에서 마지막 물기가 거쳤습니다. 혼례날이 잡히고 준매쟁이가 왔지요. 윤가에서 보낸 쌀 100석이 마당에 부려지자 변씨는 가만히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첨지는 그 가만히들을 보지 못하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옥분이 마당 한가운데서 쌀가마니 위에 걸터앉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언니 값이 100석이래. 내 값은 1000석도 넘을 거야. 소연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손에 든 부직갱이를 내려놓지 않았지요.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꾸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지요. 소연이 다락방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을 때 부엌 뒷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덕손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소연을 올려다보는 늙은 종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덕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선대만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씨를 꼭 지켜달라고. 그런데 소인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흙바닥에 대며 덕손이의 굽은 등이 잎새처럼 떨렸지요.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몸을 낮추어 덕손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어미가 살아계셔도 막지 못했을 일이다.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덕손이의 팔을 잡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이튿날 아침 꽃가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변씨가 마당에서 팔짱을 끼고 가마를 지켜보다가 부엌 쪽에 있는 덕손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저 늙은 것도 같이 보내라. 밥만 축내고 일은 못하니 부려먹을 때가 있으면 데려가거라. 덕손이의 어깨가 움찔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꽃가마가 출발하자 옥분의 목소리가 가마 뒤를 쫓아왔습니다. 언니, 바보 서방님한테 가서 잘 살아. 그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소연은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혀끝에 짠맛이 번졌지요. 바보라 불리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까지 30리. 과연 그 길 끝에서 소연을 맞이한 것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30리 길을 달려온 꽃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교꾼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알리자 소연은 휘장의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리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넓었습니다. 친정집 대문 2개를 나란히 세워도 모자랄 만큼 떡 벌어진 솟을 대문. 그 너머로 기와 지붕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지요. 마당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하인들이 2줄로 늘어서 가마를 맞이하고 있었고 마당 건너편으로 곡간채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소연이 속으로 세어보니 과연 6채였지요. 담장 안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밥 짓는 냄새가 기름지고 구수했습니다. 쌀 100석을 내놓고도 끄덕없는 집이라는 것이 한눈에 짐작이 갔지요. 그때 대청마루 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예해해, 우예해. 소연이 고개를 돌리자 대청마루 끝에 한 사내가 걸터 앉아 있었지요. 나이는 소연과 비슷해 보였으나 턱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연신 코를 후비다가 다른 손으로 마루바닥에 개미를 잡으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하인이 황급히 소매로 침을 닦아주었으나 사내는 아랑곳 없이 다시 코에 손가락을 넣었지요. 소연을 발견하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에, 예쁘다, 예쁘다. 그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하인들이 고개를 숙여 눈을 피했지요. 소연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알고 온 것이다. 바보라는 것을 알고 온 것이다. 허나 아는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초래가 시작되었지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안상을 놓아 신랑 신부가 마주 서절을 올려야 하는데 화수는 어디에서 서야 하는지를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인 둘이 달려가 양쪽 팔을 잡고 자리로 이끌었지요. 절을 할 차례가 되자 화수는 멀리를 땅에 박듯 쿵하고 내리찍었고 그 바람에 안상 위에 밤과 대추가 마당으로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주워 담는 사이 소연은 이를 악물고 절을 마쳤지요. 이마가 멍석에 닿을 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눈가에 맺혔지만 소연은 끝내 울음을 보이지 않았지요. 초례를 마치고 안채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엄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씨는 소연의 두 손을 덥석 잡았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소연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엄씨의 손이 따스했고 눈가에 번지는 미소가 거짓 같지 않았지요. 엄씨는 직접 방을 깨끗이 쓸고 새 이불을 깔아두었으며
옷장 안에는 고운 빛깔의 치마 저고리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구나. 엄씨가 소연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이 집에서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 편히 지내거라. 엄씨가 돌아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는 소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내가 이 아이 곁에 온 것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겠지. 이 어미가 묻다 한 것을 말끝이 가늘어지더니 끊어졌습니다. 소연이 돌아보며 물었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씨는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스했으나 눈 아래 그림자가 한 겹 깊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쉬어라.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속으로는 고개를 겨우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씨가 돌아서자 치마 끝자락이 문지방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묻다 한 것이란 대체 무엇일까? 허나 곧 밀려드는 피로에 그 생각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지요. 방 안에 붉은 촛불 2자루가 켜져 있었고 새 이불 위에 밤과 대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수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으로 가더니 벽을 보고 앉아 낄낄거리기 시작했지요. 벽에 뭐뭐 있다. 우예해해. 소연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벽과 이야기하듯 중얼거리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지요. 코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연은 반대편 벽 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촛불이 한 뼘쯤 타 내려가는 동안 소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화순의 손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지요. 왼쪽 손등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에 뗀 자국 같았지요. 소연은 그 손등의 흉터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느끼며 멍하니 그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 사이로 무릎을 껴안고 앉은 제 모습이 비쳐 보였지요. 이것이 내 첫날 밤이구나. 이것이 내 팔자구나. 속으로 되뇌는 동안 촛불이 스르르 꺼졌고 어둠 속의 코고는 소리와 소연의 얕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어디 겉보기와 같겠습니까? 며칠 뒤 한밤중이었지요. 소연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뒷채 앞을 지나는데 닫힌 문 안쪽에서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뒷채에서 누가 책을 읽는단 말입니까? 귀를 기울이자 먹가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섞여 들렸지요. 소연이 숨을 죽이고 서 있는 사이 소리가 뚝 멈추었고 방 안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겨우 사며 부엌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이상한 일이었으나 하인 중 누가 몰래 그를 익히는 것이려니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쌓여갔지요. 아침에 화순의 방을 치우다 베개 밑에서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먹으로 글씨를 쓰다 난 듯한 흔적이었지요. 글자가 반듯했습니다. 바보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지요. 소연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메어둔 소가 말뚝을 빼고 달아났지요. 커다란 황소가 눈을 부릅뜨고 마당을 가로질러 소연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소연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찰나 옆에 있던 화순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소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지요. 황소가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연의 등이 땅에 닿았을 때 위에서 화순의 얼굴이 보였지요. 그 눈이 달랐습니다. 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또렷한 빛이 서려 있었고 소연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
어떤 날카로운 판단이 깃들어 있었지요.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숨 사이의 일이었지요. 다음 순간 하순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다시 흐린 눈으로 돌아간 하순이 킬킬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우회해, 소 무서워, 무서워. 하인들이 달려와 소를 잡아맸고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복만이 놀란 눈으로 화순을 부축했지요. 소연은 땅에 주저앉은 채 화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서 작은 의심 하나가 물풀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시집온 지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안채 살림을 하나씩 도맡기 시작했지요. 엄씨가, 새아가 내가 살림을 좀 봐주렴 하며 곶간 열쇠를 건네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은 새벽마다 곶간을 돌며 쌀가마니 술을 세고 콩과 팥을 가름하고 들고 나간 곡식의 양을 장부에 대조했지요. 친정에서 3년간 부엌 살림을 도맡았던 손이라 셈에 밝았고 숫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이상한 구석이 눈에 밟혔지요. 3년치 장부를 펼쳐놓고 곶간에 남은 양과 맞춰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간 기록은 없는데 곡식이 줄어 있었지요. 한 해에 쌀 25석에서 30석가량이 흔적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3년을 합치면 80석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논 스무마지기에서 걷어들이는 한 해 수하게만 먹는 곡식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소연은 장부를 들고 엄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장부를 살펴보니 3년 동안 쌀 80여 석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엄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장부를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장부 위의 시선을 받고 있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일은 묻지 말거라. 소연이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엄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아가 내가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묻지 말아라. 엄씨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소연은 더 캐묻지 못했지요. 허나 가슴 속에 박힌 의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며칠 뒤 제 발로 찾아왔지요. 사랑채에 낯선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배가 볼록 나온 중년 사내였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안주인을 찾지 않고 곶간 쪽으로 성큼 걸어갔지요. 하인들이 막아서자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라.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윤가 종손의 작은 아버지다. 엄씨가 안채에서 나왔지요. 사내를 보자 엄씨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판석이라 불린 그 사내는 마루에 떡하니 걸터앉으며 말했지요. 형수님, 조카가 이 모양인데 이 큰 살림을 누가 거둡니까? 내가 곁에서 도와주겠소. 엄씨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윤판석의 눈에 도끼가 스쳤지요. 그러나 웃음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형수님, 내 말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후회하오. 그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서는 유판석의 뒷모습을 소연은 부엌 뒤에서 지켜보았지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곶간에서 빠져나간 80석과 저 사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직감이 가슴을 쳤지요. 그날 이후 소연은 화순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지요. 마당에서 개미를 쫓으며 놀고 있는 화순을 멀찍이서 서방님하고 부르면 화순은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가 제 이름도 아닌 호칭을 그토록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상했지요. 어느 날은 장부를 일부러 거꾸로 들고
화순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화순은 코를 후비며 장부를 힐끗 보는 듯 했으나 소연은 놓치지 않았지요. 화순의 눈동자가 글줄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든 장부를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지요.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뒷채 앞을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며칠 전 한밤중에 소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소리,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소연은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았지요. 발을 죽이고 다가가 문틈에 눈을 댈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지요. 등잔불 아래 화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기 세우고 장부를 펼쳐놓은 채 먹을 적신붓으로 숫자를 적어내려가고 있었지요. 침을 흘리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늘 흐리멍덩하던 눈은 등잔 불빛 아래 매의 눈처럼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붓을 쥔 손놀림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소연은 문틈에 눈을 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귀 안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웅얼거렸지요. 그때 소연의 발이 문지방 미턱을 건드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으나 방 안의 화순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지요. 다음 순간 등잔불이 훅 꺼졌고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너무 무서워. 어둡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흐느적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벽을 집은 채 서 있었지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지요. 소연이 그 밤의 충격을 사귀기도 전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지요. 윤 판석이 관아에 소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바보 조카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가까운 친족인 소인이 맡겠나이다. 과부 형수는 출가 외인이니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전해들은 엄씨가 안채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손에 든 출두장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엄씨의 목소리가 칼에 갈라졌지요. 소연은 마루 아래에 서서 엄씨의 떨리는 어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씨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아가 이 집이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다. 소연은 엄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엄씨가 소연의 손을 잡았지요. 손에 힘이 들어 있었으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에서는 뒤채에서 본 화순의 눈빛이 등잔불처럼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방법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가면을 벗기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사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쪽에 유판석이 서고 오른쪽에 엄씨와 소연이 섰지요. 마당 뒤편으로 구경꾼들이 벌써 담장 밑까지 몰려와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윤가 바보의 재산 싸움이라더라. 과부 형수가 재산을 움켜쥐고 안 놓는다는 거 아니오. 소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앞을 바라보았지요. 엄씨의 두 손이 저고리 끝자락을 비틀고 있었으나 얼굴만은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판석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사돈 나으리, 소인의 조카 화수는 나이 20이 되도록 한자를 모르고 새 말을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논 200마지기와
곡간 6채의 살림을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사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준인이 있느냐? 윤판석이 손짓하자 마을 사람 셋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말했지요. 소인이 윤가의 곡식을 팔러 간 적이 있는데 도련님이 엽전 꾸러미를 세지 못해 바닥에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이었습니다. 소인이 그를 가르쳐 본 적이 있으나 천자문 첫 글자도 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내까지 같은 증언을 늘어놓았지요. 사돈의 눈이 엄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씨, 이 증언에 할 말이 있어? 엄씨가 입을 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입술만 달싹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유판석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윤판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돈 나으리, 보시다시피 바보에게 재산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까운 친족인 소인이 대신 관리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사돈 나으리 소인의 남편 화순을 이 자리에 불러 직접 시험해 주십시오. 관아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과 소연을 내려다보았지요. 며느리가 나서는 것이냐? 어떻게 시험하자는 것이요? 소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셈을 시키든 글을 읽히든 나으리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엄씨가 소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새아가 그러면 안 된다. 화순을 데려오면 망신만 당한다. 소연은 엄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으십시오. 엄씨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씨는 한참을 소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내 뜻대로 해라. 관아포졸이 화순을 데려왔습니다. 화순은 여전히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이리저리 까딱거렸지요. 어디야? 무서워. 유판석이 코웃음을 치며 사돈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나으리. 저것이 재산을 거둘 위인입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소연이 화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화순의 바로 앞에 섰지요. 소연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눈이 쏟아지고 있었으나 소연은 화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순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뒤채에서 장부를 펴놓고 숫자를 적던 그 손을 저는 보았습니다. 소가 달려들던 날 저를 살려낸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을 벗지 않으면 이 집은 오늘로 끝입니다. 하순의 낄릭거림이 멈추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던 침이 뚝 끊어졌지요. 관아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순에게 쏠렸지요.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화순의 눈에서 흐린 기운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지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 눈동자에 또렷한 빛이 차올랐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천천히 펴졌고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한치 한치 올라갔지요. 소매로 턱에 침을 한 번 훔치더니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지요. 화순이 사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지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걸어가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돈 나으리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관아마당이 얼어붙었지요. 윤판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화순이 품 안에서 작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사돈 앞에 올렸지요. 이것은 소인이 8년간 직접 기록한 곡식 출납 장부입니다. 윤판석이 3년 동안 빼돌린 곡식의 날짜와 수량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화순이 장부를 펴며 읽기 시작했지요. 갑자년 3월 쌀 12석, 같은 해 10월 콩 8석, 을축년 추수쌀 40석, 날짜와 숫자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숫자 하나하나가 윤판석의 낯빛을 흑빛으로 물들여갔지요. 윤판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이요. 저놈이 바보 행세를 한 것이요. 사돈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바보 행세라 하였으니 내가 먼저 바보가 아님을 인정한 셈이로다. 화순이 사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8년간 다보 행세를 한 까닭이 있습니다. 얀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유판석이 소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나마당에 단식이 흘렀지요. 화순이 이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유판석이 소인을 뒷산 우물가로 데려가 밀어넣으려 하였습니다. 간신히 우물턱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 뒤 명절에 보내온 떡에서 쥐약 냄새가 났습니다. 소인이 살아있는 한 재산을 빼앗을 수 없으니 죽이려 한 것이지요. 사돈가 엄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요? 엄씨가 무릎을 꿇었지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를 바보로 꾸며 살린 것입니다. 바보에게는 재산 욕심을 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엄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요. 8년을 이 아이에게 바보 노릇을 시킨 것이 이 어미의 죄입니다. 사돈의 눈이 서늘하게 윤판석을 향했지요. 윤판석, 재산 횡령에 살인 미수까지 내 죄를 네가 알겠느냐. 윤판석의 무릎이 꺾이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사돈과 손을 들어 말을 끊었지요. 곤장 80대에 횡령한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끌어내라. 포졸들이 유판석의 팔을 잡아 끌었고 유판석의 비명이 관아담장 너머로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이었지요. 소연이 화순 옆에 나란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8년이면 어린 시절을 통째로 바보로 사신 것입니다. 어찌 저한테까지 끝내 숨기셨습니까? 화순이 걸음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부인에게는 미안하오. 허나 어머니를 지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아는 것이 위험했어. 부인이 자연히 알아차리기를 바랐으나 차마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어. 화순의 목소리는 낮고 구르나 눈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소연은 한참 동안 화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 흘리고 낄낄거리던 그 얼굴 위에 8년의 세월이 켜지 쌓여 있었지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가면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짐작이 갑니다. 화순의 안색이 한번 떨리더니 이윽고 옅은 웃음이 번졌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으로서 짓는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엄씨가 두 사람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 위로 오랜만에 복드는 듯한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바람보다 빠른 법이지요. 윤가 바보도련님이 바보가 아니었다더라. 관아에서 숙부의 횡령을 밝혀냈다는구먼. 장터마다 우물가마다 사람들 입에 이 이야기가 오르내렸고 며칠이 못되어 이웃 고을 이첨지 마을까지 번져갔습니다. 소문에는 살이 붙기 마련이지요. 윤가 재산이 논 200마지기에 곡간 6채인데 거기 며느리가 이첨진의 딸이라던데 팔자를 고쳤구먼. 이 소문이 변씨의 귀에 닿았을 때 변씨의 사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소연을 시집 보내며 받은 쌀 100석 가운데 60석은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남은 40석으로 변씨는 옥분의 혼처를 잡으려 했지요. 이웃 흥박선비의 아들에게 예단을 넉넉히 보내며 혼담을 밀어붙였으나 상대 집에서 이첨지 가문의 형편을 알아보고는 혼처를 끊어버렸습니다. 비단과 눕그릇은 이미 맞춰버린 뒤라 되팔아야 반값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마저 변씨가 살림을 꾸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쓰는 사이에 바닥이 났고 소장료는 또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100석이 들어온 지 반년도 안 되어
이첨지 집은 다시 무양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 의붓딸이 입엔 맞이기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변씨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날 윤가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추었습니다. 변씨와 옥분이 내렸지요. 변씨는 얼굴에 웃음을 잔뜩 띠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인이 막아서자 목소리를 높였지요. 막지 마라. 내가 이 집 머느리의 어미다. 안채마루에서 소연과 마주한 변씨는 대뜸 소연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그간 무탈했느냐? 내가 잘 되었다니 이 어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소연은 잡힌 손을 가만히 빼며 대꾸하지 않았지요. 변씨는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정이 어려우니 쌀 좀 보내달라. 옥분이 혼처가 깨져서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이 집 인맥으로 좀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직접 쌀을 보내겠습니다. 그 외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씨의 웃음이 굳었지요. 뭐라 했느냐?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변씨의 낯빛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내가 시집을 보내줬으니 이 살림도 내 덕인 것을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것이냐. 옥분이 어머니 뒤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니가 원래 우리 집에서 부엌대기나 하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옥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연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지요. 그 모습에 변씨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소연을 향해 손을 축여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등을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변씨의 손목을 딱 잡아챘습니다. 변씨가 고개를 돌리자 하순이 서 있었지요. 침을 흘리던 바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변씨의 손목을 쥐고 있는 화순의 눈은 차갑고 또렷했지요. 장모께서 이 집 사람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변씨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변씨의 시선이 화순의 왼쪽 손등 위에 멈추었지요.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불에 데워 살이 일어난 채 굳어버린 흉터가 손등 한가운데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변씨의 얼굴이 삽시간에 핏기를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동자가 휘둥그레 벌어졌지요. 화순의 손등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왜 그래요? 하고 팔을 잡았으나 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입안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가느다란 소리였으나 가까이 있던 소연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지요. 이 자국이 화순이 손을 놓았습니다. 변씨는 흙빛이 된 얼굴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옥분의 부축을 받아 대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지요. 아까까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과는 전혀 딴 사람 같았습니다. 소연은 마루에 서서 변씨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화순의 왼쪽 손등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신혼 첫날 밤 보았던 바로 그 손에 새겨진 반달 자국. 그리고 그것을 보고 혼이 빠져나간 듯 굳어버린 변씨의 얼굴. 어떤 실 하나가 두 사람을 잇고 있었으나 소연은 아직 그 실의 끝을 잡지 못했지요. 안채 안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엄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엄씨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변씨가 물러간 뒤 엄씨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새아가, 아까 저 어미가 화순을 보고 무어라 하더냐? 소연이 대답했지요. 이 자국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씨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었지요. 설마
며칠이 흘렀습니다. 변 씨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18해 전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첫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떴을 때 수봉이는 겨우 2살이었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빈문서뿐이었고 빚쟁이들이 문 앞에 들이닥치는 날이면 수봉이를 업은 채 뒷골목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마저 병이 깊어져 하루가 멀다 하고 열이 올랐지요. 병든 아이를 안고는 어느 집에도 후처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변 씨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아이라 스스로를 달래고 뒷산 깊은 골짜기에 아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온 왼쪽 손등에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지요. 아이가 뜨거운 국물 사발을 엎어댄 상처였는데 약 한 번 발라주지 않아 살이 부풀어 오른 채 굳어버린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의 기억이었지요. 그 뒤로 변 씨는 다시 시집을 갔고 그 남편마저 일찍 잃은 뒤 옥분만 데리고 떠돌다가 3년 전 이천지에게 3번째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달 흉터가 18해 만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변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보라 멸시하고 쌀 100석의 의붓딸을 떠밀어 넣은 그 남편이 제가 낳고 제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변 씨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지요. 허나 눈물이 마르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다. 그렇다면 그 200마지기와 곡간 6채는 내 아들의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의 어미다. 어미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변 씨는 치마를 여미고 다시 윤가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울며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2 무릎을 꿇고 마당을 기어 들어왔지요. 마루 아래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며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하여 엄씨를 불렀고 소연과 화순도 나왔지요. 변 씨가 화순을 올려다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봉아, 내 아들 수봉이구나. 이 못난 어미가 널 잃어버리고 끝내 찾지를 못했다. 내 죄가 크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수런거렸지요. 화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소연은 옆에 서서 화순의 손을 보았지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변 씨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었지요. 장터에서 사람이 하도 많아 아이의 손을 놓쳤고 그 뒤로 미처 찾지 못했노라고. 18해 동안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노라고. 마당에 엎드린 채 이마를 조아리며 한마디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엄씨가 안채에서 보자기에 싼 작은 뭉치를 들고 나왔지요. 오랜 세월을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바랜 저고리 하나가 나왔지요. 오른쪽 깃 안쪽에 수봉이라는 2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대문 앞에 버려져 있을 때 이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 엄씨가 변 씨 앞에 저고리를 내려놓았지요. 변 씨가 저고리를 집어들자 손가락이 갈대처럼 흔들렸지요. 제 손으로 수놓은 수봉이라는 이름을 어루만지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분명합니다. 허나 울음이 잦아들기 무섭게 변 씨의 입에서 본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봉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모자의 정을 나누구나. 내가 네 어미이니 이 어미를 모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더냐. 나를 이 집에서 살게 해다오. 화순이 한 걸음 물러섰지요. 굳게 담은 입술 위로 결연히 지나갔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때 행랑채 쪽에서 누군가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덕손이었지요. 늙은 종은 엄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아님, 소인이 18해 동안 아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엄씨가 내려다보았지요. 덕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아이를 장터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병든 아기를 뒷산에 버렸습니다. 변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덕손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풀숲에 포대기째 놓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울음도 묻을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인이 안고 내려와 이댁 문 앞에 놓았습니다. 마님댁에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혹시나 거둬주실까 하여. 덕손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인이 무서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씨의 두 눈이 크게 떠졌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문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너였느냐? 덕손이가 이마를 땅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씨의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장터에서 잃어버렸다는 변씨의 거짓말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고 산에 내다 버렸지요. 불쌍한 어미가 아니라 제 살 길을 위해 병든 자식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눈에서 동정이 거치고 차가운 시선이 변씨에게 쏠렸지요. 화순의 눈가가 한순간 붉어졌으나 이를 악물자 금세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르나 그 안에 8년간 눌러온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12살에 저를 죽이려 한 것은 숙부였으나 그보다 먼저 저를 죽이려 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변씨가 두 팔을 벌리며 화순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화순이 다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화순이 엄씨를 돌아보았지요. 엄씨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변씨가 마당 위에 엎어졌지요. 통곡이 터져나왔으나 그것이 제 아들을 잃은 슬픔인지 기댈 곳을 잃은 분함인지는 변씨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옥분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고 비단 댕기가 풀려 흙바닥 위로 질질 끌렸지요. 그 뒤 사돈에게 이 일이 알려졌고 변씨는 자식을 버린 죄, 속여 시집 보낸 죄, 관아를 기만한 죄로 곤장 50대에 먼 고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첨진에 남은 전답은 관아에서 걷어들였지요. 옥부는 유배 가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 담장 밖에서 이첨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나오자 이마를 땅에 대며 말했지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어깨가 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몸을 숙여 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으나 아버지를 붙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첨지가 고개를 숙인 채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 소연이 화순을 돌아보았습니다. 화순은 관아 담벼락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지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으나 턱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변씨에게 쏟아낸 말은 단단했으나 그 단단함 뒤에 얼마나 깊은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소연은 알고 있었지요. 12살에 숙부의 칼을 피해 바보 행세를 시작한 아이. 그보다 먼저 아기 때 제 어미 손에 산속에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20해를 견뎌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연이 화순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뻗어 화순의 왼손을 잡았지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화순의 손가락이 한 번 움찔했으나 뿌리치지 않았지요.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화순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나
끝내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관아담길을 걸어 나왔지요. 버림받은 아들과 반려간 딸. 그 어깨 위로 늦은 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판석이 끌려가고 변씨가 유배를 떠난 뒤 윤가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수는 8년 동안 숨겨두었던 제 모습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펼쳤고 소작인들이 찾아오면 또박또박 수확량을 따져가며 도조를 매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어제까지 침 흘리며 마당을 돌아다니던 바보가 장부를 들고 앉아 숫자를 가르는 모습이 어찌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허나 한 달, 두 달 지나자 사람들의 입에서 바보라는 말은 서서히 거치고 윤가 도련님이 알고 보니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더라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안채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계모 밑에서 3년, 시집와서 또 몇 달을 부엌에서 보낸 손이었으니 못할 것이 없었지요. 곡간을 정리하고 하인들의 품빛을 고르게 나눴으며 장터에 나가면 쌀값과 배값을 한눈에 꿰뚫어 장사치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엄씨가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저 아이를 보낸 집이 어리석었지. 저 아이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구먼. 화순과 소연 사이에도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던 시절에는 소연이 밥을 떠먹이고 침을 닦아주는 것이 부부의 전부였지요. 헌화가면이 벗겨진 뒤 화수는 가끔 안채 쪽을 서성이다가 소연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소연도 처음에는 그동안 속은 것이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헌화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순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8년입니다. 12살부터 20살까지 수만 번 제대로 수만 번 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화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으나 걸음이 느려졌었지요. 20살 사내의 어깨 위에 실린 8년의 무게를 소연은 그때 처음 가늠했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소연이 안채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화순이 마당을 건너오다 멈춰 섰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마루 끝에 올려놓은 것은 개나리 한 가지였습니다. 꽃잎이 반쯤 피어 있었지요. 마당 모퉁이에 피었소. 그 한마디만 남기고 화수는 사랑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가느질을 멈추고 그 노란 꽃가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으나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덕손이는 행랑채 한쪽에서 여전히 설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 무거운 일은 하지 못했으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냈습니다. 화순이 사랑채에서 나올 때마다 덕손이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풀숲에서 안고 내려온 아이가 장부를 펼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엄씨가 덕손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찌 18회를 아무 말 없이 지냈느냐. 덕손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말을 하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크는 것만으로도 소인을. 엄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덕손이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첨지는 전답을 잃고 작은 처가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요. 소연이 달마다 쌀 5대씩을 보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온 하인에게 이첨지는 매번 같은 말을 했지요. 돌아가 아씨한테 아비가 고맙다 전해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봄볕이 윤가담 장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한꺼번에 터져 노란 물결을 이루었고 안채 천화 아래 제비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지요.
엄씨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순과 소연이 나란히 곳간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지요. 버려진 아이와 팔려간 아이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엄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지요. 세상이 버린 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잡았으니 어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